일단 후보님의 핵심 공약에 대해 먼저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우리 국립부경대학교의 강한 미래를 위한 왕제필만의 8대 핵심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질문 중간중간에 공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핵심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을 통한 성장입니다. 우리 학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 간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우리가 미선정이 되었는데 이 또한 저는 소통의 부재가 아주 큰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소통을 통한 성장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예, 두 번째 성장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글로컬 대학 30이 우리 대학이 이제 두 번의 예선 탈락을 겪었고요. 이제 내년 내후년에서 두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 글로컬 사업의 선정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상당히 우리 대학에는 크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글로컬 대학이라는 것은 이 크게 보면 학교의 통폐합 문제, 그리고 우리 학내에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의 요구가 있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학이 다시 한번 퀀텀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대학 건전성 확보입니다. 대학을 운영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내실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글로컬 대학 선정을 비롯해서 우리 발전기금을 우리가 또 발전기금의 자산을 또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제가 보니까 아까 질문에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때 또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선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수님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교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가 시스템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고요. 또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전공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무전공에 대한 취지는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관리 시스템인 LMS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도 제가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결국에는 우리 학교가 이제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혁신적인 연구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수님, 학생들에게 다양한 그리고 보다 폭넓은 연구의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이쪽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수님들 간접비 인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중대형 과제를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제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알찬 복지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 복지가 왜 중요한지는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 복지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특히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그 1,000원의 건강 밥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제가 다시 부활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 시험 기간에 반값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특히 용당 캠퍼스에는 생협이 점심까지밖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우리 학생분들이 실제로 우리 학생분들 실험 실습이나 용당에서 저녁에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푸드 트럭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일곱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캠퍼스 조성입니다. 우리가 각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여러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는 게 저의 전략이고요. 우리 용당 캠퍼스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글로벌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체계하에 있는 지산학 중심의 캠퍼스로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 캠퍼스는 글로벌 및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UN 특화에 관련된 많은 자산을 이용해서 UN 캠퍼스로 우리가 한번 대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제가 대형 캠퍼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장 캠퍼스도 있고요, 고성 캠퍼스도 있고요. 기장 캠퍼스는 우리가 수익형 캠퍼스로 좀 모델 전환을 해보고, 고성 캠퍼스는 아마 고성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일부 우리 연구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연수원 및 그리고 문화복합 단지로 한번 조성을 해서 수익 모델로 전환을 해보자라는 게 제 전략입니다. 여덟 번째는 상생과 성장으로 부경의 미래를 더한다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 꼭지에 담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여기 담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양질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를 위한 글로벌 자율전공을 확대 개편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향후에는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가야 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그리고 신사업 분야의 평생 교육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공무직,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대학 회계 직계 계신 우리 선생님들 처우개선 그리고 승진 제도의 합리화,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적었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의 후생 복지와 총장과의 만남을 연례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학생들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일곱 번째가 우리 나라호, 백경호 그리고 외부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용당 캠퍼스 내에 우리 퇴임하신 교수님들을 위한 어떤 건물 마련을 제가 쭉 담았고요. 너무 이제 단어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공통 질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최근에 교육부에 가장 화두에 오른 사업이라 하면은 바로 융복합 교육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전공제를 우리 대학교가 2025년 입시부터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또 우리 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전공제를 시행을 하고요. 무전공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 전공 간의 벽을 좀 허물어 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부와 정부의 요구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대학이 이제 국립대학이다 보니 또 정부안을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무전공제의 좋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입학을 해서 전공에 대한 선택을 결정을 해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4년까지 계속 그 전공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은 또 무전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어떤 무전공제와 그리고 무전공제에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저는 이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해결 방안이 함께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야지 우리 학교가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교가 이제 종합대학으로서 어떤 방향을 가야 되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대학이 96년 7월 6일 날 부산수산대학과 부산공업대가 통합을 이루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 모델로 통합안을 이루어서 우리 학교가 큰 성장을 이렇게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학교는 그 두 특성화 대학이 하나의 대학이 되었고, 지난 20여년간 20년이 넘었죠.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종합대학으로서 크게 우리가 발전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가 2030년, 2040년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 대학은 종합대학으로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 전에 우리가 창학 100주년 행사가 있었고요. 대학의 뿌리와 역사는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뿌리와 역사에 대한 소중한 자산은 가지고 가되, 미래를 봤을 때는 종합대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부경대는 이제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수혜양 그리고 공과대학의 우리의 뿌리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이나 분야를 정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 비전을 봤을 때는 우리 대학의, 제가 종합대학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요, 우리 학생분들은 우리 부경대학교의 종합대학으로서 발전을 하면서 우리 학교의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요. 우리 교직원 분들 그리고
많은 또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우리 학교에 대해서 또한 많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치라는 것은 우리 학생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더 양질의 우리 학교에 지내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더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아마 글로벌 30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학내 구성원이 무전공제를 두고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전공제가 전공 선택을 1년 유예하는 제도일 뿐이다. 혹은 무전공제 입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단과대학 행정력이 마련되어 있나 하는 우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무전공제에 대한 취지는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무전공제라는 거는 이제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유형 1은 전공을 100% 자율 선택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는 거고 유형 2는 아시다시피 이제 단과 대학별로 모집한 이후에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 벽 허물기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들, 아까 행정적인 문제점들도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 문제점들이 이제 기초 학문들 그리고 소외 학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 국립부경대학교의 가치와 책무 중에 하나가 기초보호학문 육성인데 결국에는 무전공이 내년에는 30%인데 제 생각인데 아마 무전공 확대 비율이 계속 늘려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흔히 얘기하는 취업 잘 되는 학과, 인기학과 위주로 학생이 몰릴 것 같고요. 기초보호학문, 우리 소중하죠. 그리고 인문학 같은 경우는 많은 소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공과대학 안에서도 그리고 정보융합대 안에서도 인기학과, 비인기학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기학과 위주로 학생이 쏠림 현상이 생기고 비인기학과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은 학과로 정해지고 오히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오히려 역차별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수강 신청이 어려운데 이 무전공되면 더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 사항에 넣었던 게 자율적 학부제 폐지입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장이 되면 학사 구조는 아주 플렉서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 외부는 많은 변화를 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사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구조의 개편의 핵심은 바로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입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교수님이 원하고 학과가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학부제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3, 4년간 운영을 해보니 학부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전공별로 가고 싶습니다 하면 전공별로 가시는 방향으로 풀어드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학부제로 지금 70%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 1, 2에서 30% 무전공이 있는데 자,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전공을 정할 시점 되면 예를 들어 그 학부에 A, B, C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부제에 있는 이 70%가 먼저 전공을 정해요. 그럼 여기서 인기학과, 비인기학과가 나뉘죠. 그 다음 유형 1도 정해요. 그럼 유형 2도 정해요. 이렇게 되면 학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멸하는 학과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 계열 그리고 기초보호학문에는 거의 학생들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전공에 따른 다양한 해결 방안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게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적인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무전공을 대비할 수 있는 아직 체계가 안 갖춰졌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무전공으로 들어왔는데 그 무전공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부서도 없고 체계가 전혀 없어요. 인력도 없어요. 결국은 학생들이 무전공이라는 좋은 취지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진로 지도를 받지 못해서 나중에 2학년 이후에 전공을 선택할 때 오히려 그 학생들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전공제는 시행은 하되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짚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피해는 학생이 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30%지만 아마 그 이상의 무전공제를 확대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예. 지역 소멸 시대에 관련해서 방송국에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소멸이 맞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대학교 역시도 지역 대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학만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대학교가 강조하거나 강화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지역 대학의 소멸은 아마 언론상으로 많이 보도가 됐을 거고요. 그건 이제 그 문제는 결국에는 데이터화 다 돼 있지만은 2030년, 2040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원, 즉 학력 인구가 감소되어 있다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학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학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력 인구가 한 45만 명이면 10년 뒤면 30만 명대가 깨어지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특히 인서울은 조금 늦게 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 지방에 있는 우수 인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거기도 타격을 받겠지만은 순서가 지방에 있는 사립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인서울 대학으로 이렇게 타격이 갈 것 같은데 질문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이 결국에는 10년 뒤의 미래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안을 이렇게 공약에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유학생들을 잘 유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고3 졸업생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양질의 유학생들을 잘 유치해서 여기서 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도 가냐면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 사회, 즉 부산시나 넓게 보면 동남권에 취업까지 연계해서 지역 사회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는 해외 인력을 조금 만들자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역 사회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관계. 즉 우리 학교에는 그 미래융합대학이 있습니다. 이 동남권 부산에서는 유일한 국립되면서 그 재직자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래융합대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이스트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3년, 5년 뒤에 다시 교육에 대한 열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재교육을 위해서 미래융합대학을 만들었고요. 사립대도 있지만 우리 국립대학에 유일하게 미래융합대학이 있습니다. 그 미래융합대학에 있는 학과나 전공과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서 많은 수의 재직자들 분들을 저희가 흡수를 해서 그분들을 우리 대학에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향후에 우리 국립부경대가 지방대로서 10년 뒤에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이 두 개의 섹션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하자는 게 저희 핵심 전략이고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이어서 저희 대학교가 이제 다른 대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대외 경쟁력이 높아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맞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학교가 대외 경쟁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대외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제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부산을 넘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분인데요.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자산이 뭐냐면 우리 학교는 아까 뿌리가 수해양 그리고 공과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가 많은 국제적인 인프라를 가졌던 수해양 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해외 유학생을 적극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경대학교는 유학생 유치에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뭐 지리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주 여건, 뭐 등록금을 필요해서 여러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도시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러한 강점들을 이용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잘 유치해서
어떤 글로벌 캠퍼스의 입지를 가지는 것이 저는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학교는 거점 대학이 아닙니다. 이미 부산대는 우리 부산의 거점 대학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제가 여기 나와서 총장이 되면 부산대를 뛰어넘는 거점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 환태평양 중심, 즉 아시아 중심 국제 대학은 한번 글로벌 대학은 한번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부산대는 부산대 나름의 거점 대학을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좀 더 국제화, 글로벌화로 가서 대외 경쟁력을 좀 갖춰보는 게 어떻겠냐.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래융합대학을 활용한 우리 재직자 교육을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 미래융합대학교 그리고 글로벌 자율전공을 같이 양대 축으로 해서 우리 대학의 높은 대외 경쟁력을 한번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비전이고 전략입니다. 저희 그러면 앞에서 이제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미래 융합 대학 확대 말고도 다른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있는지 이건 궁금해서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 위치한 곳이 남구 그리고 옆에 바로 수영구. 남구 수영구가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라고 볼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이제 부산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남구는 여러분 알다시피 UN 평화 특구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 전 세계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UN 기념공원 요 일대가 한 57만 제곱미터의 세계 유일입니다. 세계 유일의 UN 평화 문화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많은 다양한 행사와 그리고 많은 예산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경 캠퍼스 안에는 우리 한국정제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 아시죠? 지휘본부가 지금 이제 워커 하우스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 건물이 옛날에 그 스웨덴 야전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요 일대가 많은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UN 평화 특구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요쪽 지역을 어떻게 보면 아까 UN 캠퍼스, UN 글로벌 캠퍼스화해서 어떤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UN을 대표하고 UN의 역사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캠퍼스를 좀 조성을 해서 그 중에는 이제 저는 워커하우스 원형 복원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커 기념관, 그다음 워커 공원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물론 이 조성비는 학교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저희가 관련된 보훈처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그리고 해외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다 예산을 받아서 직접 우리가 여기서 운영 관리를 해서 많은 지역 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이 관련해서 학생들도 직접 참여를 하고요. 그 속에서 많은 문화 행사도 만들어지고 이 문화 행사를 통해서 뭐가 좋아지냐면 우리 학교 네임밸류가 좋아집니다. 그게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한 네임밸류 속에서 학생들이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부경대학교도 네임밸류가 좋아져서 좋고요. 요 첫 번째는 저는 이런 UN 평화 특구를 좀 적극 활용해서 지역 밀착형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게 두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바로 옆에 수영구. 어떻게 보면 수영구랑 붙어 있는 거죠. 우리 바로 남천동이니까 우리 수영구가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고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이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가 1,300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1,300억 원 해서 최대 2,600억 원이 수영구의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여러 사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 수영구에 바로 인접한 대학이 바로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입니다. 이 문화도시 선정에는 지역 사회도 있지만은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학이 직접 수영구의 문화도시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제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영구에서 우리 대학에 제안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밀착형 문화도시 프로그램 속에서도 부경대학교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후보님께서는 핵심 공약에서도 첫 번째로 네. 소통을 뽑아주셨는데요. 예, 예. 올해 소통과 관련해서 가장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사업이 바로 글로컬 대학 예, 30 맞습니다. 사업인 것 예, 예.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가올 글로컬 대학 30 사업과 관련해서 상내 구성원의 소통에는 올해 어떻게 임하실 건지 맞습니다. 그런 좀 예. 후보님의 소통에 대한 철학이 궁금해서 예, 질문 예. 드립니다. 저는 제일 이번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두고 학내적 내용이 좀 있었고요.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 학생분들이 글로컬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우리 학생분들이 글로컬 사업을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거는요. 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학생회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고요. 우리 학생회장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다. 우리 글로컬 대학 사업은 우리 학교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모든 학생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 글로컬 대학 30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 과정의 문제점을 얘기한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 언론이나 외부에 알려진 것은 마치 우리 학생들이 글로컬 대학 사업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교에 향한 애향심이나 우리 어떤 본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과연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저 국장님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글로컬 사업을 도전을 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 나중에도 공약집을 보면 되겠지만은 우리 대학 소통위원회를 우리 학생 그리고 직원, 교수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 위원회를 좀 내실화하고 정말 상시 운영을 해서 소통위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대학의 이런 핵심 사업들은 반드시 이런 소통위원회를 거쳐서 그 내부에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견이 다르다고 소통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견이 다르면 다를수록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아규를 해야 되는 게 결국 소통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의견을 성취해 가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중론을 모아가는 게 소통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내후년 남아 있는데 반드시 글로컬 사업을 할 때는 학생들과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글로벌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컬 사업이 장이 되면 우리 글로컬 사업에 다양한 옵션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가 만들어 올 겁니다. 하나의 안을 만들어 오면 이 안을 두고 우리 학생 그리고 직원,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글로컬 소통위원회 내부에서 다시 논의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안이 잘 안 되면 또 다른 안 또 가져와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근데 소통하지 않고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 네. 후보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듯이 예. 우리 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3차 사업에 재도전하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화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우리 대학교가 그때는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을지 어떤 교육 비전을 목표로 삼을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글로컬 대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부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소통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이제 선정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2년 남았거든요. 이제 25년 5개, 그 다음 26년 5개에서 2년 남았는데 글로컬 대학이 선정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글로컬 대학 선정이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아까 재정 부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현재 24년도 우리 대학은 마이너스 예산이고요. 예, 뭐 마이너스 예산인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10년간 등록금이 동결이 됐고요. 우리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고정비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 교직원 인건비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수입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최소한의 그 물가 상승분은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 실험 실습 우리 학생들 등록금 낼 때 실험 실습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험 실습비 재료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등록금이 상승되지 않으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글로컬 대학 30이 반드시 선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학의 미래와 비전입니다. 예. 글로컬 대학 30을 통해서 대학 간의 연합, 통합,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 대학에 한 번 더 퀀텀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글로컬 사업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사업은 어렵겠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선정돼야 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학내 구성원이 가장 또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할 부분이 바로 신청 방식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단독과 연합 그리고 통합 중에 어떤 방식을 또 고려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20개 모델이 이제 예비 선정이 됐고요. 20개 모델에 33개 대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단독도 있고요. 통합도 있고요. 연합도 이런 다양한 모델이 현재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이제 국립대학이니까 국립대학을 놓고 보면 어떤 모델이 이번에 조금 선정된데 우리가 조금 참조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대구에 있는 우리 영남대 하고 구미에 있는 금호공대는 국립대고요. 영남대는 사립이고요. 두 대학이 연합 모델로 해서 예비 선정을 통과했는데 국립대, 사립대 첫 번째 모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대구고요. 여기는 구미입니다. 두 대학 간의 거리가 한 150km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넘는 초광역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남에 가면 전남에도 초광역권이 있습니다. 이런 초광역권. 그 다음에 창원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 도립대 간의 어떤 연합 모델로 연합 및 통합 모델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통합의 파트너는 해양대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해양대도 좋은 파트너지만은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대학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옵션들도 있다. 예. 그래서 장이 되면 해양대를 포함해서 우리 부산을 그리고 부산시를 넘어선 창원대학교하고도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서 두 대학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특성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넓게 가면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제주대가 예선 탈락을 했거든요. 제주대학을 만나서 한 번 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국립제주대는 우리 대학보다 규모가 크고 그리고 우리 대학이 없는 의과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고요. 입결도 우리 대학보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대학이 또 함께해서 제주대와 또 우리 부경대가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된다면 만나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학교의 장이 되면 이 중요한 글로컬 사업을 두고 다양한 안을 두고 여러 안을 두고 시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창원대 총장님하고 만나서 좋은 의기투합을 해서 한번 이런 안을 가지고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아까 우리 학생, 교수님, 직원이 함께 되는 우리 글로컬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안을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소통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주대 와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하면 또 가지고 와서 또 함께 논의해 보고요. 또 우리 대학이 저는 이제 사립대하고의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대학이 부족한 부분이 의학 계열입니다. 우리 대학이 한 번 더 성장을 하려면 의학 계열이 없이는 이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립대 중에 의학 계열이 있는 사립대하고의 어떤 연합 모델 제안도 해서 우리가 부족한 의학 계열을 함께 키우고 그리고 우리 부경대학교에서도 뭐 의과대 정원을 일부 받고 함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부경대도 의과대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의학 클러스터가 되는 게 기장에 우리 방사선 특화 의과대학 원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의학 형태의 모델로 우리가 한번 글로컬로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했던 한국해양대학교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대학과의 글로컬 모델을 장의대에서는 제가 제안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헤럴드에서 질문해 예, 주시면 예, 될 예. 것 같습니다. 앞선 질문들에서 총장님의 소통에 대한 철학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예, 예. 부경 언론사는 지난 1월 장영수 당시 총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부경 언론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를 가지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세계 기관 맞나요? 맞습니다. 예, 세계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합동 어떤 뭐 토론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유튜브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경 헤럴드에서 질문을 주셨지만은 부경 헤럴드만의 늘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를 저는 좀 열려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최소한 한 학기에 바쁘니까 한 번 아니면 최소 2번 한 번이라도 정말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3, 4에서 학생들의 어떤 니즈나 학생들의 질의 사항들을 모으셔서 총장과의 이런 대화 자리를 한 번 아니면 2번을 할 수 있는 연례화 자리를 저는 가졌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대한 질문도 듣고 저희 답변도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좋은 또 우리 학교 정책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언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부경 헤럴드를 포함해서 이렇게 3, 4화 할 수 있는 연례화할 수 있는 것을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재정 관련 부분인데요. 예. 총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학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재정 확보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책이나 학내 재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0년간 우리 대학만의 문제고 사립대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등록금이 인상이 되지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운영비라든지 고정비, 인건비, 우리 가정에 가면 재료비, 식비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등록금이 오르지 않아서 학내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24년도 올해 대학 회계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일반 재원입니다. 본 예산 편성을 보면 이제 세입이라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 그게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은 대략 한 683억 정도가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돈이고요. 이러면 이제 세출, 이제 가계부수금 나가는 돈. 이제 1년 올해 얼마 나갈까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77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 요구액이 한 8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각 부서 운영비 그리고 우리 단대 총액 예산이 대략 한 5에서 10%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가계부를 짜보니까 돈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억 이상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학생들 교육비나 실험 실습비를 못 줄이니까 각 부서의 운영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단대 다 각종 사업들 하는 그 사업비를 한 5에서 10% 줄여서 이걸 일단 한번 버텨보자라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을 말씀드리려면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총장이 되면 극복할 거냐라는 게 아마 핵심 질문 사항이었고요. 저는 크게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가 발전기금이고요. 하나가 이제 글로컬 사업 선정입니다. 글로컬 사업 선정은 제가 앞선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답변을 좀 빼고요. 그러면 발전기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인데요. 총장 되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발전기금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기금을 좀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게 했던 게 저는 현재 우리 발전기금은 대부분이 수입 의존용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받아서
수입 의존형 소모성 모델입니다. 즉 외부에서 발전금을 받아서 쓰는 모델인데 저는 요거 플러스해서 자립적 발전기금 회계 모델입니다. 자립적인 거는요. 우리 학교가 이만한 벌어서 그러니까 총장이 되면 밖에서 발전기금을 받아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립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발전기금 모델인데요. 첫 번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캠퍼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는 용당 캠퍼스가 있습니다. 용당 캠퍼스 내에 보면 여러 가지 가용 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실험 실습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숙사라든지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청 연계 사업을 하면 중고등학생들 여러 실험 실습을 하면서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2박 3일 뭐 체험 학습 하면 기숙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당 캠퍼스에는 강개토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우리 교육청과의 많은 협업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용당 캠퍼스 강개토관에 가면 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들 오면 굳이 뭐 밖에서 뭐 할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안에서 잘 갖춰진 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 학교 시설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용당 캠퍼스 내에 있는 다양한 아까 뭐 종합 실험 실습동이라든지 그런 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좀 많이 오픈해서 우리 기업들이나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사용비를 내고 그 사용비를 발전기금으로 받는 방안 그런 방안들을 좀 많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양질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결국은 등록금 다 내고 들어오거든요. 예, 다 내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래융합대학교 플러스에서 우리 평생교육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확대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입 모델을 좀 만들어서 외부에 계속 의존해서 소모하는 모델에서 좀 벗어나서 자립형 그리고 수익형 회계 모델로 한번 전환해보자라는 게 저의 어떤 핵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외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좀 비즈니스 하는 형태의 모델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학생 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우리 대학교는 정부가 인정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입니다. 이때까지 진행됐던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유형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도입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건 공약 사항에도 있는데요. 우리 23년이 작년이죠. 작년 6월 28일 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입니다. 거기에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 국립대가 이제 그 외국 대학과의 어떤 공동 교육 과정을 좀 확대 개편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들에는 우리가 개별 대학,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하고 뭐 베트남 호치민 대학 간의 어떤 공동 학위제 이렇게만 된 것을 이제는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교, 동명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컨소시엄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국의 대학과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공동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방학 때 우리가 나가고 있는 여러 뭐 장단기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학교 단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컨소시엄 단위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뭐 제가 뒤에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질문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음 질문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새로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국가가 있으시다면 네. 어떤 곳이며 그 예.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의 학력 인구 저하 감소에 대한
핵심으로 제가 양질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제가 공약에 담아두었고요. 그를 위해서 제가 그 환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캠퍼스를 제가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면 마치 이런 큰 캠퍼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 학교 예산과 행정 인력이라는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캠퍼스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그 대학과의 어떤 그 지역에 우리 부경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우리가 어떤 이제 셋업을 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글로벌 캠퍼스에 들어오면 싱가포르이면 싱가포르에서 2년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이버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3, 4학년 때 우리 대학에 와서 우리 대학의 정규 수업을 듣고 이왕이면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 후에 우리 지역 사회에 종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환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캠퍼스를 제가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부터 쭉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몽골, 중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러시아를 지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부산의 부경대까지 내려오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밑에 이제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쭉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V자 형태로 딱 들어오면 꼭지점이 어디다? 우리 부경대학교가 된다. 그래서 요 꼭지점 형태로 뻗어나가는 요런 형태로 제가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을 해서 그 캠퍼스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들어오고 우리 학생도 그 캠퍼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과 연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쪽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캠퍼스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베트남의 호치민 대학에 어학연수나 교환 프로그램을 갔다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혼자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호치민의 부경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브랜치가 있으면 거기서 학생들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요. 어떤 행정적이나 교육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야지 진정한 국제화 글로벌화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글로벌 캠퍼스를 위해서는 타국의 우리 대학교를 홍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예. 이때 제시할 수 있는 우리 학교만의 강점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국제화 전략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양질의 유학생을 이렇게 우리 학교를 유치를 하려면 우리 학교가 뭐가 좋은지를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은 대략 한 1,700명 내외 이렇게 정도 있습니다. 예. 저는 제 총장 민기내 목표 인원은 3,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정도까지 학생 수를 좀 많이 늘리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학이 교육부에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여기 이제 통과가 되면 여러 행정적인 편의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 문제라든지 뭐 그 관련된 여러 절차들이 상당히 간소화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머물면서도 뭐 비자 갱신이라든지 여러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우리 국립부경대는 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들어오기도 좋고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나가기도 좋고요. 그리고 4년간 공부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경대학교라는 지리적인 강점, 그건 아마 유학생들이 오면 다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의 관점, 아주 여기는 우리 거주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비를 포함해서 다양한 비용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대학은 외국 대학 가서 홍보를 할 때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추세가 우리 국립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 혼자 나가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행령에서 컨소시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이 되면 우리 부경대하고 서울에 있는 연대하고
뭐 서강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에서 같이 나갑시다. 이번에 같이 나가서 어느 나라 가서 거기서 공동으로 유학생 유치하는 컨소시엄 프로그램을 열어서 박람회를 열든 교류회를 열든 직접 학교를 찾아가든 그렇게 해서 유학생을 유치를 하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우리 학교가 충분히 혼자서 잘할 수 있지만은 함께하면 3개 학교가 함께하면 10개 학교가 함께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인서울대학이나 아니면 수도권 대학의 이런 국제화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대학과 함께 손잡고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대학교의 미래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예. 그렇다면은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 그 예.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대학의 그 비전에 맞추어서 우리 대학이 열심히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변하고 시대와 국가와 그리고 글로벌이 요구하는 인재상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비전도 계속 변해야 되고요. 그 비전의 변화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과 함께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래 비전은 소통과 혁신으로 학력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컬 대학이 제 비전이고요. 그 비전의 목표는 저는 3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컬 대학 선정이고요. 두 번째가 학력 인구 변화에 강한 대학, 그리고 세 번째가 소통하는 대학입니다. 예, 이 각각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질문하고 아마 조금 관계가 있어서 다음 질문 받으면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저희 대학이 그 비전을 실현해서 더 예. 나은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맞습니다. 어떤 예.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가 이제 글로컬 대학 선정입니다. 이 글로컬 대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이 글로컬이라는 게 이 지역의 혁신을 찾고 지역의 특성화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글로벌리하게 가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글로컬이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젤란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젤란 협약으로 세계 대학 파트너십을 좀 강화를 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국제화, 글로벌화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하고도 함께하는 그러한 명실상부한 글로컬 대학의 기본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력 인구 변화에 대응에 강한 대학. 그 첫 번째가 양질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유치할 것이냐. 두 번째가 우리가 재직자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직자와 그리고 지역 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서 이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이 2가지 축을 우리가 잘 키워서 잘 대응을 하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소통하는 대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가 소통은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과의 소통, 직원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교수님과의 소통, 이 소통이 무슨 위원회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내실화할 수 있고 연례화할 수 있는 정말 소통하고 싶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과 목표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도 우리 대학교의 대학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용당 캠퍼스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제시해주신 수익형 사업 이외에도 기업 유치 등 용당 캠퍼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용당 캠퍼스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외부, 내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외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몇 가지 안을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제 문현금융단지가 있습니다. 그 문현금융단지가 구축이 되면서 거기에 AI, 뭐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관련된 분들을 조금 만나보니 거기가 이제 너무 컴팩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늘리려 해도 공간이 너무 없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현재 연구소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더 활성화되려면 그런 개별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런 큰 기업의 협회나 그런 큰 데이터 센터 같은 센터나 협회 이런 기업들이 용당으로 오면 훨씬 용당에 대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요. 이 활용 가치는 그 많은 기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빅데이터 센터나 AI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에 있냐고 해서 부경대학교 용당 캠퍼스에 있습니다. 라는 게 정말 우리 학교의 네임밸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산업은행 유치가 아마 우리 부산의 핵심 보면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덕 신공항하고 그래서 산업은행 유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그 용당 캠퍼스 문현 금융단지 안에 다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당 캠퍼스 내로 그런 많은 큰 기업들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하고 다음도 데이터 센터가 내려오면 우리 용당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아까 한 1,700명 정도 있고 제가 목표로 하는 게 한 3,000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것들이 우리 대형 캠퍼스 내에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대형 캠퍼스에서 하더라도 우리 실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학생들이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빌리지를 제가 용당 캠퍼스 관개토 안에 좀 만들어서요. 거기에 주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강의 시설 그리고 네트워크 공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좀 제가 구축을 해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용 공간인 글로벌 빌리지를 제가 용당 캠퍼스 관개토관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숙 공간과 그리고 그다음에 식당 공간, 휴게 공간, 강의 공간이 일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만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고 나면 우리 교수님들이 또 교육 역량이나 연구 역량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역량이 충분히 많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용당 캠퍼스의 한 개 동 정도는 교수님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교수님들이 정년 후에도 한 1에서 한 2, 3년간은 거기에 머물면서 우리 학생 지도라든지 아니면 기술 지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해외의 다양한 업무를 할 때 그분들의 해외 어떤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위한 또 공간도 만들고요. 그래서 용당 캠퍼스는 우리가 대형 캠퍼스는 교육 중심으로 간다면 그런 용당 캠퍼스는 다양한 목적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 그 목적 활용도가 반드시 저는 반드시라기보다는 이왕이면 수익 창출형 모델로 가자라는 게 이제 제 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저희 그 수요일 날 공개 토론회 때 무전공제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후보님께서 기초 학문 보고와 관련된 소통 조직 플랫폼을 또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결국에는 무전공으로 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문제가 첫 번째 나올 수가 있고 학부 내에서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이건 학부 내의 문제고 단대를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 기초보호학문에 해당되는 그런 자연과학 계열이나 어문 계열, 인문학 계열이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소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그 인문학 기초학문 보호 진흥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기초보호학문 진흥안이라는 거는 우리 대학은 아직 없고요. 다른 타 대학은 일부 대학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무전공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 기초보호학문 진흥안 진흥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규정도 개정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전공 수업 들으려면 8명이 돼야 개설이 가능한데 전공 개설 인원을 4명을 줄인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도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지원을 안 해가 그 수업을 못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해서 수업이 개설될 수 있는 그 개설 인원도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교수님들 시수도 확보되고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 그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안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무전공 제도와 관련해서 예. 저희 학교에서 이미 융합 전공이나 학생 설계 전공 같은 다전공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무전공까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걸로 생각이 예, 들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전공 제도들에 대해서 예. 어떻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학부제까지 있으니까 네. 예, 더 복잡합니다. 더 네.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전공제는 실시는 하는데 이 무전공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운영 부서도 지금 없습니다. 예, 운영 인력도 지금 현재 안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무전공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뭐 예측은 가능한데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재 뭐 지금 보면 공유 전공도 있고요, 마이크로 전공도 있고요. 지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택안이 넓은 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들의 방향 지도라든지 진로 지도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퍼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정리된 것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안 속에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이러한 융합 전공, 무전공, 부전공, 복수 전공, 마이크로 전공들을 하나로 모아서 학생들한테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보호학문 진흥 안에 제가 넣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 이제 예. 고성 캠퍼스에 관한 건데요. 예. 저희 학교 본부는 아무래도 대연동에 있다 보니 예. 이제 고성이랑 거리가 조금 있어서 관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성은 멀죠. 예, 네. 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연결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고성 캠퍼스가 차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고성에 저는 뭐 우리 아기가 7살이라서 고성 공룡 박물관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많이 가서 그 고성 지역을 많이 놀러를 갔었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이렇게 연구센터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거리상으로 멀어서 저는 연수원을 조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 연수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학교도 거기가 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연수원 형태로 좀 운영을 해서 우리 교직원 학생이 거기에 우리 연수원에 저렴하게, 왜냐하면 고성에 예를 들어서 놀러를 가서 숙박시설이나 연수원 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도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성에 있는 그 지역 사회하고 또 연계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 캠퍼스가 지금 현재 그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너무 활용도가 낮으니까 거기에 천연 자원을 잘 활용한 우리 부경대학교 연수원을 거기에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남해 쪽에 우리 교직원 및 우리 학생분들, 가족분들이 여행을 하실 때 연수원을 좀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부경 헤럴드 또한 지금 현재 튀르키예, 중국, 인도 유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회 이후 유학생 수습국원께서 제안한 개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학교 입학 절차 안내와 학생 상담은 대부분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학생 지원 정책에서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학교에서 제안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이 있는지, 즉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교내 구성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저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직접 이렇게 컨택도 많이 오고요. 이메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지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비자 절차부터 해서 어드미션 절차 그다음에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실제로 그 국제교류본부에 저는 토스를 합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국제교류본부에서는 또 언어 장벽 그리고 전문화의 장벽에 막혀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풀려면 그 지역의 거점에 글로벌 캠퍼스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글로벌 캠퍼스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브랜치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할 거고요. 거기는 어떤 분이 상주를 할 거냐면요. 우리 직원분들을 상주를 하는 것보다는 퇴직한 교수님들이 그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그 지역에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지역의 글로벌 캠퍼스에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주재원으로 가 있으면 저는 그쪽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언어 장벽도 없고요. 행정 장벽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뭐 우리 글로벌 우리 우리 글로벌 센터에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더 뽑고 이거는 아니 될 수 있지만은 이거 안 보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글로벌 캠퍼스로 가서 그래서 우리 많은 태임 교수님들을 제가 좀 활용할 계획이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수님은 베트남에 매 연구년을 가셨고 거기서 학위를 받으셨고 거기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베트남 쪽에 있는 우리 학교에 올려는 모든 유학생들은 그 교수님들이 다 상담한대요. 그러면 언어 장벽 문제도 없고요. 시스템 문제도 없고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국제교류본부로 오면 그 교수님하고 국제교류본부하고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국제교류본부의 업무도 좀 간소화시키고 업무 부담도 간소화시키면서 각 지역의 글로벌 브랜치를 둠으로 해서 그 브랜치에 전문화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어떤 언어 장벽이라든지 행정적인 장벽을 우리가 해결해 간다면 미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송도에 가면 5개의 그 글로벌 캠퍼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조지 메이슨, 유타대, FIT 뭐 이렇게 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에 석사 박사를 했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있고 한데 그 글로벌 캠퍼스는 이미 7개 학과 정도에서 많은 학생들을 이미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저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글로벌 캠퍼스를 막 크게 확대하고 인력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퇴임을 하신 교수님들 중에 그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 위주로 제가 좀 구성을 해서 지역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수님들 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 있고 잘하시는 분 있으면 거기서 브랜치를 내는 게 내고요. 거기에 우즈벡, 뭐 키르키, 카자흐스탄이면 그쪽에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맡아주시면 훨씬 유학생 분들을 관리 운영하고 유학생 유치하는데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는 우리 대학교 요직을 맡으신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 경험이 총장 임무에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총장이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학생 지도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핵심 역할인데요. 총장이 되면 총장은 이제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각 단과대 보직을 맡든지 아니면 본부나 아니면 센터나 이런데 이제 보직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보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초를 배워가는 그러한 단계를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 또한 이제 뭐 부학장 그리고 교무처 부처장 그리고 공과대 학장을 거치면서 제가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어떤 절차나 철학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 내부 외부의 어떤 조직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한 관계 설정 문제라든지 대학 운영에 관련된 어떤 재정을 확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보직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는 제가 공부도 했고 습득도 했고 경험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2018년에 건식재련 기술을 특허 등록하신 바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거둔 인재를 우리 대학교에서 더 많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연구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특허는 많은 수의 특허를 제가 그동안 이제 냈는데요. 이제 특허를 내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특허를 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특허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의 니즈고 산업계의 니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계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기술이 부족하니 우리 교수님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교수님이 연구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 기술을 같이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도 하고 논문도 쓰고 졸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도 나름의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가져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이 지역과 산업이 함께하는 이러한 연구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제일 크게 합니다. 제가 정부 특허를 포함해서 정부 연구 과제를 쭉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과 교수님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나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과제를 통해서 또 양질의 교육, 그러니까 이론 수업도 하지만은 과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현장에 가고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내실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졌던 그런 많은 산학 그리고 산학연에 관련된 여러 경험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우리 학교 와서 교수님들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외부 제도적인 것도 마련하고 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